발병률을 더 높인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당뇨병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식생활 참 중요하죠. 잘하고 계시나요? 주로 어떤 식품을 드시는지요? 아마 그 일반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드시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날의 90% 정도를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들 어떤가요? 좋은 식품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꽤 많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때 식품업계에 근무했었거든요. 제가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가공식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공식품을 비롯한 여러 식품들의 문제를 알리면서 식생활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2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들 많이 좀 읽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가독성도 좀 높이고 또 이제 내용도 좀 업데이트해서 개장판을 새로 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해로운 물질들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 그거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았었어요, 사실. 그런 걸 남용한 가공식품들이 이제 주였고, 당연히 그런 걸 먹는 거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많이 이제 각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식품 매장들이 이제 많이 좀 커졌거든요. 많이 커지고, 일반 가공식품 중에서도 건강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가공식품 회사들이 만드는 그 친환경 식품 제품들이라는 게 그 등더미에서 그냥 구색 제품으로 만드는 거지, 아직은 일반 가공식품 중심의 마케팅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가공식품 중에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라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라면은 그 수출 공신으로서는 아주 저는 인정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 제품의 힘도 식품 첨가물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대표는 라면 자체가 그 식품 첨가물을 없으면 손입이 안 되는 식품이에요. 그런 것들 대용량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대를 넓혀가지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이제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음료 같은 것들도 이제 어린이 음료도 다양화되고 있어요. 다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육아용품 같은 것들도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류 제품에도 첨가물들이 남용된 그러한 그 가공 커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자 같은 것들도 보면은, 스낵 제품 같은 거, 그런 거 특히 이제 그거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용량도 크게 만들거니와, 제과회사들이 기존 제품 위주의 마케팅 정책을 피지만 어떻게든지 한 가지만은 히트 제품 만들자라는 정책을 펴가지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드는데 가끔씩 이제 뻥뻥 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사실 식품 첨가물도 여전히 남용을 해요. 이런 것들이 건강을 표방하는 제품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소비자 건강이 그만큼 좋아지는 건데. 그게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과자 같은 거, 그런 가공식품들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이제 일반 그 가공식품 거의 안 먹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전히 그런 옛날에 먹던 맛이 은연중에 생각나고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독성을 이용한 마케팅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 이제 식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주변에 아이들 기호식품 중에 이제 나쁜 것들이 좀 많고,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손주를 두신 조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게 최대한 어릴 때부터 이 가공식품의 자극적인 맛, 이 격렬한 맛, 길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길들면 금방 그런 맛의 노예가 돼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되도록 가르쳐 주더라도 늦게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정제당의 아주 달콤한 맛, 정제가공 유지의 고소한 맛, 그리고 각종 조미료들의 감칠맛 같은 거, 향료의 자극적인 맛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도록 늦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좋고요. 그런 식품들이 사용된 식품은 되도록 이제 멀리 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는 절대로 조급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만 식생활이 나쁜 아이더라도 잘 보시면은 좋아하는 자연식품이 꼭 있어요. 자연식품 중에. 그 중에는 보면 과일일 수도 있고, 과일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위를 좋아한다든가, 다른 건 다 일절 안 먹는데 키위만 먹는다든가, 과일 중에 레몬만 먹는다든가, 뭐. 그리고 이제 뭐 떡 같은 것들도 좋은 자연식품인데, 요즘엔 물론 이제 떡에도 식품 첨가물들 많이 사용돼서 걱정인데, 진짜 양심적으로 만든 떡들도 있거든요. 그런 떡들 중에서도 또 이제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른 떡은 일절 안 먹는데, 예를 들어서 인절미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팥떡을 먹는다든가. 그런 하여튼 그 좋아하는 자연식품 아무거나 좋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아이가 있는 데다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놔줘요. 그냥 놔줘요. 뭐 먹으라고 강제로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줘요. 그러면은 아기가 출출할 때 자기가 먹는 거거든. 그게 본인도 모르게 하나 둘씩 먹게 되거든요. 지가 먹는 거니까. 자연식품을 그런 때 이제 가끔씩 먹게 되고 자주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주 먹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자연식품 맛에 길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입맛이 나중에는 이제 가공식품의 맛을 조금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일단 입맛만 잘 길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식생활 문제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좋은 식품이라는 게 뭘까요? 이 기준이 소비자와 식품회사가 다릅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식품은 당연히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되겠죠. 그런데 식품회사에게는 좋은 식품 기준이 건강과는 무관합니다.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식품회사 신제품 개발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까 고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맛이 좋아야죠. 그리고 먹음직스러워야 하고요. 또 값이 싸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마구 사용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나쁜 식품들은 대개 탐닉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독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식품 첨가물들이 대개 그 탐닉성이 있거든요. 업체는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탐닉 상태에 일단 빠져들게 되면 판매는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차별적인 선전 광고가 이루어지게 되죠. 요즘에는 그 신제품 성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신제품 성공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대개 기존 제품들 이제 마케팅을 좀 펴고 있는데 그래도 신제품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신제품 개발에 아주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거든요. 식품회사들이.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보면 가끔 크게 히트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입맛에 빠져들게 만들 거냐. 소비자들이.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탐닉 현상을 만들 거냐. 뭐 중독시킨다면 그게 최고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식품회사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 제품에 매몰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요. 이때는 사실은 건강에 대한 검토가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규정만 준수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여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 쓰고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 부서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이제 사실 식품회사에서도 가공식품회사 보면 마케팅 부서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마케팅 부서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또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선전 광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차별적인 선전 광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다 탐닉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이런 해로운 가공식품들 과거에는 무척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 먹지만 아직까지 제가 먹었던 그 맛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 이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막 그래요. 이게 맛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하여튼 끈질겨요. 이런 점을 업체들은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보통 가공식품을 영어로는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초가공식품은 울트라자를 붙여요. 울트라라는 게 뭐 넘는다, 과도하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초가공식품은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도하게 가공한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제품에는 대개 싸구려 저급 원료들을 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품 첨가물들을 남용합니다. 식품 첨가물도 대개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화학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쇼트닝, 마가린 같은 정제가공유지 이런 것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들은 당연히 해롭죠. 또 과도하게 가공한 관계로 제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각종 편의식품들, 어린이 기호식품, 청량음료 같은 게 모두 이 초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흔히 일컫는 그 정크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이 바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현대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요즘 우리 사이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속노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에 길들여지는 그 과정,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초가공식품 한결같이 먹음직스럽고 맛있잖아요. 조미료, 향료, 감미료 같은 이 향미증제가 마구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물질들은 순식간에 입안의 미각 말초를 사로잡습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이 호르몬들이 더 많은 초가공식품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더 많이, 더 자주 초가공식품을 갈망하게 됩니다. 미각말초가 자연스럽게 초가공식품에 길들여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결국 탐닉을 거쳐서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가공식품에 거의 필수로 사용되는 설탕, 이 설탕이 이제 가공식품산의 쌀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설탕이 담배에 버금가는 중독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담배 연기가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시키는 데는 10초가 걸리지만 설탕은 단 0.6초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상회로를 빠르게 작동한다는 건 더 강력하게 중독시킬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설탕뿐만이 아니에요. 정제각류제의 고소한 맛, 정제염, 소금, 정제염의 짭조름한 맛도 중독성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입맛에 길들게 되면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를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당독소라는 물질입니다. 당독소. 조금 이제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문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합니다. 당독소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성분과 잘못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요즘 노화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 당독소가 바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감스럽게도 이 물질은 초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도하게 가공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또 그 외에 영양불균이라든가 영양불균형, 활성산소, 염증 같은 것들도 노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것들도 다 초가공식품과 관계가 깊습니다. 초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가속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퇴행성 질환이나 치매 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느리게 늙는 것, 그죠? 저속노화가 시대의 언어가 됐습니다. 천천히 늙는데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예전엔 성인병이라고 했던 생활습관병이 이제 더 이상 성인의 전유물이 아닌 세상이 됐죠.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까지 마구 이 성인병이 창궐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인 사망 원인 1위인 암도 과거에는 희소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명 중 1명한테 발병하는 흔한 병마가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암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초가공식품, 각종 편의식품 위주의 잘못된 식생활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바꿔야 할까? 노후 건강은 그동안 어떤 식생활을 해왔는지 그 기간에 비례합니다. 나쁜 식생활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 건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식단이 잘못됐다면 되도록 빨리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 식단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중해 식사예요. 지중해 식사. 이제 관심 있으신 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중해 식사란 지중해 연안 국가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의 전통 식사를 말하는데요. 주요 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되도록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할 것. 채소, 과일, 통곡류, 콩류, 견과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영양식품을 섭취할 것.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좋은 기름을 섭취할 것. 이게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식단에 올리브유를 쓴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생선 같은 해산물을 자주 이용할 것.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그 적색육이라고 그러죠. 그건 피하고 닭이나 오리고기 같은 백색 고기를 가끔 섭취할 것. 음주는 되도록 삼가되 필요하다면 와인을 식사에 곁들일 것. 단 과음은 절대 피할 것.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중해식 식사 말고 대시 식사라고 있습니다. 대시 식사. 이것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식사인데 이 대시라는 게 영문 이니셜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한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 발음 그대로 DASH라고 써요. 즉 혈압 안정을 위해 고안된 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식사법은 큰 틀에서는 지중해식 식사가 비슷해요. 근데 굳이 다른 점을 들자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류 같은 거를 섭취할 것. 그 다음에 생선, 가금류, 유제품, 콩, 견과류 같은 걸 자주 먹을 것.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되도록 피하고 필수지방산이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할 것. 그리고 이제 또 청량음료 같은 거, 이런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피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중해 식사와 대시 식사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식사법인데 바로 마인드 식사라는 겁니다. 마인드 식사. 이것도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해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권고되고 있거든요. 이 마인드라는 게 영문 철자인데 MIND로 써요. 그 대표적인 저속노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식사법은 지중해식 식사와 대시 식사를 조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있죠. 베리류와 푸른잎 채소의 섭취를 특히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식사법은 지중해식 식사에서 권장하는 생선류와 대시 식사에서 권장하는 유제품, 우유 같은 건 유제품 섭취를 명시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양분 균형 섭취를 강조해요.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분 균형 섭취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 식사입니다. 마인드 식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인드 식사는 저속노화 식사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적 기능을 높이면서 노화를 느리게 진행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덜 먹는 것, 즉 되도록 피해야 할 식품을 강조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정제당, 정제곡류, 정제가곡류지, 붉은 고기 같은 걸로 이루어진 식품은 되도록 피하라고 합니다. 이들 식품은 우리 몸에서 노화의 가속 페달로 알려진 엠토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엠토르.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엠토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 이게 노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엠토르라는 물질을 활성화합니다. 이런 나쁜 식품들이.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빠르지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인슐린 저항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부 비만을 불러오고 이티 체형을 만들고 그래서 노화를 더욱 부추기는 거죠. 이제 정크푸드는 이제 첨가물들이 남용된 가공을 많이 한 이제 초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정크푸드를 먹지 않으면 사실 이제 경험해 보셔야 하는데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노화 현상을 가속하는 엠토르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아울러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일상에 활력이 생깁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좋아지고 또 복부 비만이 개선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뇌 기능도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요.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겁니다. 과거 전통식사에서 주식은 이제 주로 통곡류였죠. 그것도 대개 작곡류였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 식사에서는 쌀이나 밀가루 중심의 정제곡류입니다. 또 전통식사에서는 채소, 과일, 산나물 같은 자연의 식물성 식품이 많았습니다. 이제 해안 지역에서는 여기에 이제 해산물이 더해졌죠. 현대 식사에서는 이들 식물성 식품이나 해산물이 현저히 줄었어요. 대신 육류나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이 크게 늘었습니다.
단백질은 과거 전통 식사에서는 콩류나 견과류 등의 그 식물성 단백질이 주류였던 데 반해서 현대 식사에서는 고기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크게 다른 점이 과거엔 가공식품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 정제당이나 정제당류도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제당, 정제각류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바뀐 식생활이 현대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붉으스레한 고기, 적색육이라고도 그러죠. 말 그대로 이제 붉은색을 띠는 고기를 말합니다. 그 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거죠. 그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래전부터 이 붉은 고기는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고기의 포화지방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터프투데이에서 발표된 그 논문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붉은 고기와 심혈관 질환,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또 다른 연결고리를 밝혀냈어요. 이게 아주 흥미롭거든요. 붉은 고기가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어려운 그 전문 용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TMAO라는 그 질소산화물이 있어요.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혈관 염증과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붉은 고기가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붉은 고기는 문제가 있는데 백색육에 비해서 암 발병률을 더 높인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당뇨병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런 사실들이 당연히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붉은 고기 이제 앞으로 담을 쌓아야 되나? 저는 특별히 많이 먹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붉은 고기는 나름대로 또 이제 이점도 있거든요. 철분이 많아요, 붉은 고기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mTOR라는 물질 말씀을 드렸는데 이 mTOR라는 물질이 활성화되면 가슴노화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 식단의 주인공인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다름 아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팁으로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탄수화물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첫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거의 섭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신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려야 되겠죠. 둘째,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흡수를 느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식단이 통곡류와 채소 위주의 식사입니다. 전문가들이 주중회식 식사나 마인드 식사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셋째, 우리 몸의 탄수화물 처리 능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인슐린 저항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당 지수가 낮은 저당 지수 식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식생활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침 식사에 조건을 붙인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 고영양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식품이 뭘까? 저는 콩을 들고 싶습니다. 콩. 대두. 네, 대두.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콩은 물론 이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두는 그 중에 하나지만 이게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으로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아울러 현대인이 부족하기 쉬운 섬유질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콩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입니다. 다른 식품하고 같이 먹으면 그 식품의 당지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는 콩 식품 중에서 두유 형태가 좋다고 봅니다. 두유. 요즘에는 가정용 두유 제조기가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집에서도 손쉽게 두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모닝 커피를 즐기는 분이라면 이 두유를 커피 크리머 대신 쓰는 방법도 있어요. 또 이제 콩 식품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두부입니다. 두부. 두부도 저는 이제 아침 식사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영양적으로 또 풍부한 식품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물성 식품을 곁들인다면 또 하나 좋은 거 있죠. 동물성 식품으로 계란. 계란을 추천합니다. 계란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계란은 요즘 주로 이제 계란 프라이들을 이제 좋아하시는데 이 프라이 형태보다는 삶아 먹는 방식이 좋아요. 삶은 계란을 권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나마 샐러드를 곁들인다면 아주 더없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 겁니다.
요즘 그 건강 정보를 접하다 보면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 이게 이제 먹지 않는 시간을 되도록 길게 가져가는 식사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법은 저속노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에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그 동물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체중 감량, 혈당 감소, 혈압 안정 같은 여러 그 긍정적인 효과가 관측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사법의 핵심이 식사 횟수를 줄이거나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야식을 금하는 겁니다. 이게 인체 생리 리듬과 잘 맞아요. 이 간헐적 단식에 잘 어울리는 식사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 식사법이에요. 이 마인드 식사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바로 식탐을 잠재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 이제 탄수화물 대단히 중요한 식품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원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그래서 잘 섭취해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다 당분이 되잖아요. 이때 그 분해 속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천천히 분해돼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요. 반대로 나쁜 탄수화물은 빠르게 분해돼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게 인슐린을 비롯한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 바로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류 탄수화물이에요. 그 통곡류가 좋은 거거든요. 나쁜 탄수화물은 반대로 백미나 식물가루 같은 정제 국물의 탄수화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바로 통곡류를 먹으라고 권하는 거고 마인드 식사에서도 통곡류 섭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방은 정말 중요한 이제 영양소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료일 뿐만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체온 유지 역할도 하고요, 지방이. 그죠? 그래서 지방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지방에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신선한 자연의 지방입니다. 들깨, 아마씨, 생선, 견과, 콩 같은 기름에 들어있는 기름이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나쁜 기름은 과도하게 가공된 이른바 정제가공유입니다. 추출 정제요. 이게 이제 보통 식용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 같은 거 이런 것 등에 해당되겠는데요. 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지방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잘 아시죠? 이런 필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 각종 미량영양분도 함께 들어있어요. 반면에 나쁜 지방에는 필수 지방산이나 미량영양분이 거의 없어요. 대신 트랜스 지방산, 바사나물, 벤조피렌, 활성산소 같은 이런 해를 물질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고온이나 광선, 산소 같은 게 지방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 접촉하게 되면 산패가 일어나고 필수 지방산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물질들이 만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튀김식품이나 직화구이 식품들 경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에서 중요한 거는 아미노산 조성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갖춰진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그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 아닙니까?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생선, 계란, 유제품, 육류 같은 거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 되고요. 콩류, 견과류, 통곡류 같은 식물성 식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각종 단백질 보충제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조관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단백질이 변형되면 뭐 알레르기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식품 첨가물들이 되게 남용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평소 식생활에서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식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의사의 조언을 받고 보조식품을 이용할 수 있겠죠.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 성인의 경우 약 60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대개 이 기준을 초과해서 먹고 있어요. 충분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단백질 섭취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분들이라든가 채식 지향자들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단백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식생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동물성 단백질들이 좋다고들 그러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식단만 잘 짜면. 그죠? 마인드 식사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중시하잖아요. 콩류, 통곡류 그런 게 그 단백질의 기본 공급원이에요. 마인드 식사에서. 영양분 흡수 이론에서 꼭 숙지해야 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분은 한두 가지 물질만으로는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다른 영양분과 함께 섭취해야만 원활하게 흡수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 미량 영양분은 한두 가지를 과잉 섭취하면 되게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제의 유해성에 대한 논문들이 요즘 이제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한두 가지만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양제 무용론은 이미 연구 사례를 통해서 밝혀져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알약 몇 알 먹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다른 영양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영양제나 각종 보조식품들보다는 당연히 자연에서 재배된 채소나 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영양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씹지 못한다든가 특정 영양분이 결핍돼 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이제 일시적 의성으로 공급해야 되겠죠?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영양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영양제 무용론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영양제를 이용하고 있죠. 건강식품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몇 가지 심리 기제가 있어요.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케팅의 힘입니다. 업체들은 대개 전문가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선전 광고에 열중합니다. 일반 대중 소비자들은 냉철한 판단보다는 이런 마케팅이 더 끌리기 마련이에요. 둘째, 플라세보, 즉 위약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짜 약 효과인데 주변에서 누가 어떤 영양제를 먹더라, 뭐 좋다더라 라고 말하면 대개 솔깃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먹게 되고 근거도 없이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셋째, 통제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사람은 자기 건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런 때 간단한 영양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영양제 몇 알씩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주술적인 사고입니다. 주술적인 사고. 예로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특정 성분이나 약재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그 주술적 사고가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콜라겐을 먹으면 관절이 튼튼해진다든가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뭐 힘이 세진다든가 뭐 하는 식이에요. 문제는 이런 심리 기제가 대부분 과학이나 의학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곡류와 콩류를 통틀어서 곡물이라고 하죠. 그죠? 곡물. 이 곡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먹거리예요. 주식이니까 예로부터. 그죠? 그래서 곡물 선택도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유용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지수. 들어보셨죠? 당지수입니다. 이 당지수는 통곡류가 되게 낮아요. 통곡류가 낮아요. 반면에 정제곡류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분 함량 차이 때문이에요. 통곡류에는 미량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정제곡류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콩류는 거의 다 당지수가 낮습니다. 미량 영양분에다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콩류에 또 이제 섬유질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콩 중에서 특히 요즘 이제 렌틸콩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죠? 렌틸콩이 세계 5대 슈퍼푸드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질의 영양분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곡물은 아니지만 감자나 고구마 같은 서류를 평가할 때도 당지수가 유용합니다. 이 고구마는 비교적 저당지수에 속하는 반면에 감자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고당지수 식품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우려되는 분이라면 감자 섭취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과일 대표적인 자연식품인데요. 과일에 이제 대부분 당분이 적잖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과일은 이제 친건강식품에 속합니다.
왜? 다양한 미량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들 미량 영양분이 당분의 유해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과일이 신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칼로리 과잉 섭취에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내당 능력이 떨어지는 과일 섭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 먹을 때는 잘 씻어서 되도록 껍질째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스의 형태로 마시는 거는 좋잖아요. 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섬유질을 비롯한 여러 미량 영양분들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시중에 일반 주스 잘 보세요.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과일을 선택할 때에도 혈당 지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혈당 지표 중에 그 당지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일의 경우에는 당지수보다는 당부하지수라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당지수는 과일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품에서는 지표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당부하지수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거든요. 즉 당지수가 높더라도 당부하지수가 낮으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한 식품의 당지수나 당부하지수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대두 하면 이제 콩 중에서 노란 콩 있죠, 그죠? 이 노란 콩, 대두 자급률이 참 낮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7% 수준입니다. 7%. 그죠? 10%도 안 돼요. 시장에 나와 있는 대두는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대두는 수입산을 꺼리는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 대두는 GMO, 즉 유전자 변형품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거부심일 거라고 저는 봐요. GMO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그 해묵은 의제인데 해롭다느니 뭐 해롭지 않다느니 뭐 하는 주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온 지 꽤 오래됐죠. 지금은 이제 소비자의 개인 판단에 이게 암묵적으로 맡겨진 상태라고 할까 이렇게 저는 보는데 사실 여기서 GMO 농산물이 뭐 해롭다 해롭지 않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일 사전 예방의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되도록 국산 대두를 이용하시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편하게 아무 대두나 수입 대두를 이용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혹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방에 동참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칙을 중시해요. 그래서 GMO 식품은 되도록 좀 피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제 냉동 블루베리 같은 거, 냉동 감도 있죠, 또. 그런 냉동 과일들이 이제 무척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런 냉동 과일은 어떨까? 역시 개인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과일을 수확한 다음에 곧바로 급속 냉동시키기 때문에 영양분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식품보관법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냉동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냉동 과일을 해동하게 되면 그 제철 과일에 비해서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맛과 향미도 다소 손상된다는 점도 피할 수 없죠. 예? 이런 약점이 자신의 기호에 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비롯한 냉동 과일 저는 이용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대체당도 많이 그 언론에서 다루더라고요. 이 대체당이 이제 설탕 대신 쓰는 당 소재로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품 산업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거는 그 자이니톨 같은 거 잘 아시죠? 이런 당알콜류와 이제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같은 거 이런 고감미도 감미를 드립니다. 이들 그 설탕 대체 소재는 설탕이 지닌 그 본원적인 유해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그 대체당 사용을 적극 옹호하곤 하죠. 실제로 가공식품 시장에 근래 들어 이런 대체당을 사용한 이른바 그 제로 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이런 대체당 사용을 극구 경계하는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에도 뚜렷한 근거가 있어요.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대체당이 안고 있는 여러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당알콜류, 뭐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뭐 이소말트, 뭐 환원당류 같은 거 이런 거 당알콜류를 다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켜요.
합성 감미료 같은 것들 뭐 고감미도 감미료가 되게 해당되는데 이런 거는 발암성이나 신경독성 같은 거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층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이미 그 보고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 문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인슐린 뭐 친화성 소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인슐린에도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경고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당은 설탕의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게 보이기 위해서 젊어지려고들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속노화가 이제 시대의 언어가 됐는데 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거는 아마 인류가 시구하는 불멸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장품 물론이고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에스테틱 시장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무척 밝습니다. 그게 이제 젊게 보이려고 다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하지만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편의성에 매몰된 우리 식단입니다. 식단.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 식품, 즉 정크푸드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요. 과학자들은 말이죠. 과학자들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쥐를 사용합니다. 쥐는 보통 수명이 2년 정도 돼요. 이 2년이라는 기간 과학자들에게 무척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쥐를 빨리 늙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속노화예요. 이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정크푸드를 먹이는 겁니다. 부실식품을 먹이는 거예요. 이런 식단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동물 실험이 아주 많습니다. 미용산업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내 식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정크푸드를 멀리 하십시오. 노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